자, 1번 보시면 태조 이성계 92년 조선건국 혁명에 참가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 쭉 했는데 뭐가 틀렸어요? 정도전이 생각했던 정치 방식은 뭐예요? 왕이 독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바꾸셔야 돼요? 신권 중심의 정치 혹은요 재상 중심의 정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신권 중심의 정치 혹은 재상 중심의 정치. 자, 그래서 1번 X입니다. 그 다음 2번 1400년 2차 왕자의 난 이후 집권한 태종 이방원은 자, 사간원을 독립시켜서 신하들을 견제했고요. 자, 사병을 혁파했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중심으로 뭐합니까? 병사들 통솔하죠. 육조 직계제 등을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한 게 여러분 이방원이죠. 먼저 자, 이외에도 양전사업, 호적 작성, 호패법 실시, 사원 정리함으로써 재정 기반 안정 깼다. 맞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에요. 3번 세종대왕은 육조직계제를 의정부 서사제로 개편한 건 왕권 중심의 통치체제를 전환시켜버린 거죠. 바꿔버린 겁니다. 자, 집현전 설치와 경연제도를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에 따른, 이게 핵심 키워드죠.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하여 나라를 이끌어야 할 노력했다. 이외에도 이제 오늘 배우는 문화사,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등 여러가지 문화적 서적 사업도 진행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동그라미고요. 4번 조선의 통치체제 중 왕권 강화 기구는 3사, 언론기구는 승정원 의금부. 바뀌었죠? 바뀌었죠. 왕권 강화 기구가 뭐예요? 승정원 의금부고 언론기구가 3사죠? 되게 중요해요. 꼭 알아두시고. 4번 X입니다. 5번 조선시대는 속현 향수부국. 미주지세요. 속현과 향수부국은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에요. 자, 여기를 폐지하고 자, 모든 군현으로 소속시켜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맞죠? 오케이, 동그라미. 자, 6번 15세기에는 여러분 어떤 파가 집권해요? 훈구파가 집권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요 성리학 이해, 학문도 포용하고 과학기술의 발전도 중시했었죠. 하지만 16세기에는 사림이 집권하여 성리학 이해 학문을 배척하면서 이전보다 과학기술이 침체됐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X죠. 훈구사림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 7번 조선전기의 대외관계 중 여진에 대해서는 4대 했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 4대 했어요? 명이죠, 명. 그쵸? 명에 대해서 4대 정책을 실시했죠. 그럼 여러분 4대를 바꾸시는 게 이 민족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뭘 바꿔야 돼요? 4대가 아니고 뭐로 바꾸셔야 돼요? 강경과 회의로 번갈아 하는 걸 우리가 교린이라 그래요. 교린. 자, 4대를 교린이라 바꿔주시면 됩니다. 교린. 그래서 7번에 X. 자, 8번 조선전기에는 농가집성이란 책을 편찬하였다. 저 농가집성 밑에 써주세요. 17세기 때의 책이에요. 17세기 때 책이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다. 후기. 그럼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 농사직설입니다. 농사직설. 이게 대표책이에요. 농사직설. 아마 오늘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과전법의 시행 이후 관료를 우대하는 조치이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한 토지는 수신전, 휴량전이다. 맞죠? 동그라미죠. 이게 이제 만약에 과다하게 세습돼서 어제 배웠잖아. 세종 때 무슨 법으로 바꿔요? 직전법 개편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9번 동그라미. 10번 조선전기에는 12법 발달로 휴경지가 소멸하여 상경화 확립됐고 반농사에서는 윤작법이 더 확대됐고요. 논농사에서는 이양법이 더 확대되어 벼와불이 이모작 가능. 다 맞습니다. 별표 쳐놓고 잘 알아두시고. 자, 11번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는 1388년 위화도 해군이죠. 그래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창왕 차례로 폐위시키고 공양을 지휘시켰다. 자, 91년에는 신진사대회 기반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자, 전국의 토지를 몰수합니다. 이게 바로 과전법이죠. 과전법. 그래서 뒤로 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약해서 일찍 죽고요. 자,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즉위하였지만 재상 밑줄칩니다. 재상, 대표 재상이 누구예요? 요번에 영화 관상에서 나왔죠. 김종서죠. 김종서. 자, 김종서가 실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수양대군 세조가 뭘 일으킵니까? 계유정난을 일으켰죠. 계유정난을 일으켜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처음에는 사실상 영의정 자리였어요. 김종서의 자리, 영의정 자리를 빼서 지가 영의정 자리에 올라가요. 이후에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뺏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시 태종 때 실시했던 무슨 직계제예요? 육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시켰죠. 그죠? 그리고 세종 때 키웠던 시편전, 유양소, 경연철폐 이런 것들 있죠. 모조리 다 신화를 강조하는 그런 기구들을 다 철폐시켜버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조선 전기에는 도평사사가 가졌던 행정권을 의정부로 개편시키고요. 의정부. 그래서 도평사사가 의정부로 바뀌고요. 군사권은 3군부로 합니다, 여러분. 3군부. 군사권은 3군부. 3군부. 간쟁권은 4간원이고요. 4간원. 간쟁권은 4간원. 재정권은 6조 중에 호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호조. 호조. 왕명출람권은 비서는 뭐였어요? 승정원이죠. 승정원. 승정원. 다시 의정부, 3군부, 4간원, 호조, 승정원. 자, 14번.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 사심간제도처럼 지방의 자치를 인정하되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한 제도가 있었다. 한편 향촌자치기구는 뭐예요, 여러분? 유향소라 그러죠. 유향소. 일종의 지방의회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이 유향소를 통제하는 기구가 무슨 기구예요? 경제소. 이런 기구가 있었죠. 경제소. 그래서 유향소와 경제소 써주시면 되고요. 자, 15번. 조선시대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임명을 금하는 무슨 제라고 하죠? 상피제. 상피제. 자, 그 다음에 오프미아의 관리 임용 시 사관원과 사헌부의 동의를 받는 걸 뭐라 합니까? 서명을 거치다. 서경제. 그쵸? 서경이 있다. 서경. 서경이 있었다. 자, 16번 붕당입니다. 자, 선조가 즉위하면서 16세기 정치는 사림이 주도하게 되죠. 자, 이후 척신정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죠. 자, 여기 척신정치로만 써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리를 둘러싸고 싸웠다 그랬어요? 이조 전랑이란 자리를 가지고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서로 나뉜다. 자, 이후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누가 잠깐 집권했어요? 그죠? 잠깐 서인이 집권했던 거였어요. 서인. 그러다가 서인 정철의 세자체봉 사건 때문에 서인이 다시 미움을 받죠. 그래서 정철 처벌 둘러싸고 두 개로 나뉩니다. 이게 뭐하고 뭐예요? 그쵸? 정철의 건조위 사건으로 다시 동인이 집권하고 바로 정철의 처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죠.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졌었잖아요. 자, 이때 광해군 때는 누가 집권해요? 북인이 집권했고요. 북인이 집권했고요. 실리적인 외교정책이 무슨 외교정책이에요? 중립외교라 그랬어요. 명과 청 사이의 중립외교. 자, 펼쳐나가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서인 플러스 남인들이 뭘 일으킵니까? 인조반정을 일으켰죠. 그래서 서인이 집권하고요. 서인이 집권하고 일부 남인이 정치 참여를 하면서 조선의 정치가 전개된다. 됐죠? 이거 다 완벽히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동서인이 다른 점, 북인과 남인이 다른 점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17번. 인조반정으로 집권했었던 서인 세력은 광해군과 북인 집권기 때 대정책을 전환했죠.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의명분을 강화했잖아요. 친명 배금 정책으로 표방했죠, 여러분들. 친명 배금. 자, 이거를 어떤 사건 때문에 후금이 알게 됐어요? 이괄의 난이었죠. 그치? 자, 이괄의 난을 구실로 삼아 조선을 침입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이다. 됐죠? 자, 18번. 조선 전기의 상공업에서는 자, 주로 밑줄입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했었다. 그러니까 무슨 수공업이에요? 관청수공업이죠. 관청수공업 중심이었었어요. 또한 상업 부분에서는 중앙에 있던 상인들을 뭐라 합니까? 시전이라 그러죠. 자, 시전을 설치해서 관청 필수품을 공급하는 대신 자, 애들에게 독점권을 줬었죠. 금난전권 부여했었다. 자, 그리고 수공업 부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관청 수공업을 정비하여 수공업자들을 공장 안에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됐죠? 19번 봅니다. 자, 조선 초 태종 때 담업손실법이라 하여 풍융은 고려했으나 비옥토가 고려되지 않았다. 또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보시면 15세기 중엽 세종 때 무슨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공법을 제정하거든요. 자, 여기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는 걸 우리가 전분육등법이라고 합니다. 전분육등법. 그리고 농사의 풍용에 따라 수치를 달리하는 것을 연분구등법이라 그래요. 연분구등법. 그래서 전분육등, 연분구등 공법이라 하죠. 공법. 자, 이거 실시하기 전에 여러분 무슨 투표? 찬반 투표도 붙일 정도로 굉장히 민주적인 왕이었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여말선초에 시행되었던 과전법은 본래 신진사답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자, 이것은 경기지방이 토지 안정하여 전현직 대상으로 수조권 지급했었고 과전을 받은 관료가 사망하면 반납해야 됐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신전이나 수신전 혹은 휴량전,
수신전 휴량질환이라는 이름으로 세습이 인정되기는 했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세습되는 토지가 많아지니까 점차 토지 부족 현상이 생겼고요. 자, 과전 반납 시기를 사망에서 퇴직 후로 앞당기고 현직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무슨 법이에요? 직전법,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해버리죠. 자,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 이후에 현직 관리들이 부정부패 일으키죠. 자, 요걸 막아보려 했던 게 성종 때 뭐예요? 관수관급제였죠. 그래서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국가가 직접 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직접 지급해버린다. 하지만 결국 이런 원칙도 쭉 이어지지 않고요. 결국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고 녹봉제가 개편되어 자, 어떻게 됩니까?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돼 버리죠. 그쵸? 그래서 농민몰락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오늘은 사회 파트 하고요. 아마 문화사 파트 하면 수업 한 마칠 것 같아요. 문화사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워낙 많아서. 자, 아무튼 161페이지 봅니다. 161페이지. 자, 161페이지 볼게요. 조금 하다가 쉽시다. 사회 파트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자, 신분제도 볼게요, 여러분들. 신분제도. 자, 161페이지 신분제도 보세요. 자, 신분제도가 뭐래요, 여러분들? 양천제도예요. 양천제. 자, 양천제 왼쪽에다 15세기 써주세요. 15세기. 자, 우리 15세기 때 신분제는 양천제라 했어요. 양천제. 그래서 사회신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했대요? 양민과 천민으로 구분했대요. 양민과 천민. 그래서 양민에 해당하는 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양반, 중인, 상민. 이 세 계층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양반층, 중인층, 상민층, 얘네들을 세 개로 묶어서 양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인. 또 천민은 비자유민으로서 국가나 개인에 수속된 보통 노비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신분제도입니다. 자, 근데 가로 2번에 반상제 보세요. 반상제. 이거는 16세기로 가면서 반상제로 정착되거든요. 16세기로 가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 상민의 반상제도가 보편화됐다. 자, 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15세기 때 양천제라 하면요. 양천제라 하면, 자,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이 세 개를 양인으로 묶어가지고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얘들을요. 그 다음에 누구만 차별한 거예요. 누구만. 천민만 차별한 거예요. 천민만. 알겠어요? 요렇게. 오케이? 자,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16세기로 가면서요. 16세기로 가면서 자, 이 양천제가 반상제라는 걸로 여러분 변하기 시작해요. 반상제. 무슨 소리냐? 점점 여러분 양반수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서 많아진단 말이야. 맞죠? 많아지니까 양반놈들이 자기 관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밑에 사람들 있지, 얘네들을 못 올라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가지 다 한계점을 뒀단 말이야. 제한점을 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세기로 갈수록 중인은 계속 중인직을 뭐하게 돼요? 세습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이제 기술자가 여기 있거든. 기술자 아버지를 둔 사람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양반 대열에 끼기 힘들고 기술직을 계속 이어받아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양반집에 태어났지만 서자 출신들 있죠. 첩의 자식들. 얘네들은 여러분 양반집에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이 대열에 못 끼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상민층은요. 당연히 과거에 응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붙여준 거야, 안 붙여준 거야? 붙여주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점점 16세기로 갈수록 양반들은요 자기 특권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밑에 계층을 못 올라오게 막아버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네 신분제가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렸다고요. 15세기까지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15세기까지는 양반이나 중인이나 상민이 대체적으로 법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였어요. 동등한 위치. 근데 16세기로 가면서 네 신분제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왜요? 얘들이 그치 자기 특권 현상을 강화시키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양천제하고 반상제 중에 농민에게 좋은 건 양천제죠.
그치? 자,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신분제도로서 반상제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버렸다. 이제 그게 이제 밑에 볼 겁니다. 자, 162페이지 펴보세요. 자, 162페이지 피면, 자, 우리 양반부터 살펴볼게요. 가로 2번, 가로 1번 양인의 양반이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봐요.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양반은 본래 성취신분이었대요. 밑줄입니다, 여러분. 성취신분. 이게 15세기 때예요. 양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취신분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나도 뭐야? 법적으로는요. 평민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합격하면 내가 양반으로 불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취신분이었어요. 15세기까지는. 근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은 문무반직에 진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확립돼 버렸다. 그럼 몇 세기예요? 16세기죠.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리을 봅니다. 그러면 양반들이 이렇게 수가 많아지니까 얘들이 이제 밑에 놈들이 못 올라오게 막아야겠죠. 그래서 제한하기 위한 규제 같은 게 밑에 나오잖아요. 양반수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 그래서 두 번째 줄 한품서용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품서용제. 자, 한품서용제가 뭐라고 써있어요? 향리, 서리, 기술관, 군교, 영리. 얘네들이 여러분 중인들이다. 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위를 가진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계속 이 직위를 뭐 한 거예요? 세습해 나가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승진 제한을 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야, 네 아비 뭐해? 우리 아버지 향리인데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어때요? 승진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그때 밑에 서울차대법 혹은 서울금고법이라 불러요. 이건 뭐예요? 첩에서 난 자식들을 뭘 못 보게 한 거예요? 문과를 못 보게 한 거예요. 문과를 못 보게 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높은 대열에 끼지 못하게 한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16세기로 갈수록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보입니다. 보통 우리 양반하는 경제적으로 지주라 부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지주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양반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지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관직을 독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반이라 한다. 됐죠? 자, 이들은 디귿봅니다. 밑줄 치세요. 국역의 면제. 여러분, 면세는 없어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면역의 혜택은 있었다. 왜? 관료로서 활동하니까 여러분 역동원은 안 하죠. 그래서 국역. 군대나 현직 군대나 아니면 우리 막노동 있잖아요. 요역. 자, 그런 거에 동원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 활동에만 치중하는 게 바로 양반들을 말하죠. 됐습니까?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밑에 여러분 중인층 갑니다. 밑에 중인층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넓은 의미로는 중간신분, 좁은 의미로는 밑줄 칩니다. 기술관을 우리가 중인이라 불러요. 기술관 혹은 하급관리. 자, 니은 보세요. 니은. 법제적으로는 요직에 오를 수 있대요. 자, 왼쪽에다 씁니다. 법제적으로는 요직에 오를 수 있다니까 얘들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는 문과응시는 가능해요. 법으로는 문과응시 금지하진 않아요. 중인층은. 근데 실제로는요, 합격시켜주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합격하더라도 여러분들 뭐가 안 돼요? 승진이 안 된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써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세요. 서리, 향리, 기술관 같은 중인층은 미주치입니다. 직역세습,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직역세습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부모님 직업을 이어받는 게 보통이다. 직역세습. 그리고 같은 신분에서 혼인했고 관청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했다. 가로치고 이렇게 씁니다. 중촌마을. 그래서 애들은 보통 중인들은 중인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중촌 이렇게 불렀어요. 중촌. 가로치고 써놓습니다. 중촌. 됐죠? 자, 뭐 향리, 역관 이런 애들이 있고, 자, 설 별표 칩니다. 밑에 설. 자, 설. 여러분 원래 설은 원래는 중인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왜냐면 양반하고 첩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상은 중인이 아닌데 이제 나라에서 중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라에서 중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비 보면 문과의 응시 금지죠. 되게 중요합니다. 문과의 응시 금지, 관직의 진출 제한. 그리고 간혹 무반직 기술직에 등용되어도 승진한계 등의 여러 차별을 받는 게 서얼들이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리학은 여러분들 뭘 차별해요? 성리학은요, 남자 여자 차별하죠. 그치? 그리고 정통성을 따지는 게 여러분 성리학이에요. 정통성. 이 사람이 뭐다?
정통성이 있는 자식이냐 없는 자식이냐 이거죠. 그러면 정통성이 있는 자식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적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적자. 정실비나 아니면 정실부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적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후궁이나 첩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뭐라 그래요? 서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자. 그런 걸 적서차별이라 그래요. 적서차별.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했던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자, 누구예요? 상민이죠. 상민. 자, 한마디로 평민이네요. 자, 평민양이라고 불리면 백성의 대부분은 농민 미추십니다. 왜 백성의 대부분 농민이에요? 당연히 농번옥상이니까. 그쵸? 농번옥상이니까. 상공업자는 상대적으로 천시받았었다. 자, 법적으로 과거응시가 가능했으나 실제로 여건상 어려웠다. 당연하죠. 자, 농민 봅니다. 보통 농업에 종사하며 세금의 의무를 지닌다. 자, 수공업자, 관영수공업에 종사한다. 공장세 부담한다. 다 했던 거예요, 이것들. 자, 상인은 국가의 통제 아래서 상거래에 종사했다. 중앙에는 누구 있었어요? 시전상인, 지방에 보부상이 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신량역천 별표 칩니다, 여러분. 신량역천 별표. 자, 우리 신라시대 때 있었던 거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향, 부곡, 소. 자, 신라 때 향부곡이 있었고요. 고려 때 소가 등장했었죠. 그쵸? 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나라에서 차별한 지역이죠. 맞지? 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농경에 거주하면서 거의 100% 수확물을 뭐 해야 돼요? 세금에 갖다 바쳐야 되죠. 소는요,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게 향부곡소 지역이었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은 평민이지만 천대받았던 주민들이었었죠. 자, 조선은 이건 없어졌잖아. 대신 신량 역천인이라고 천대받는 주민들을 이제 대상으로 잡아서 바로 그러니까 보통 천대시하고 천한일들 그런 것들을 맡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 향부곡서 주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신량 역천인은요. 얘들도 어때요? 똑같아요. 나라에서 차별한 주민들이다. 차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시면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했다 써있죠. 어떤 일들이래요? 종류에 뱃사공, 묘지기, 봉화 올리는 사람. 제일 힘든 게 여러분 봉화관이에요. 봉화관. 교대로 하긴 하지만 거의 평생을 어디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봉수대 산 위에 올라 살아가야 돼요. 오케이? 아무나 시키진 않았겠죠. 그치? 등등등.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량 역천인이라 한다. 됐죠? 그러니까 거의 천민 취급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만 여러분 평민에 해당합니다. 자, 천민 봅니다. 자,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다. 자, 기역은 비자유민이다.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기회도 없고 과거응시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보통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써있죠. 자, 디귿 별표 쳐보세요. 일천즉천의 원칙. 이거 고려시대부터 있었죠. 자, 일천즉천 원칙 뭐예요? 한쪽이 반드시 노비면 그 자식은 반드시 노비로 취급하는 거죠. 자, 옆에 씁니다. 하지만 태종 때랑요, 태종 이방원이면 조선 초기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여러분 영조라는 왕이 있어요. 우리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영조. 자, 이때 요런 걸 실시한 적이 있어요. 노비 종부법, 노비 종모법. 자,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천즉천의 원칙이 기조인데 일시적으로 이 두 왕 때 종부법, 종모법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 그러면 노비 종부법 뭐냐면요, 만약에 여자 노비랑요, 그다음에 남자 평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자식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오케이, 평민으로 취급하는 게 종부법이에요. 그럼 종부법은 반대겠죠? 맞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법을 실시한 목적이 뭘까요? 당시 뭘 늘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치, 상민수를 늘려서 재정 수입 증가를 했던 게 목적이에요. 태종 때는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민수를 늘리려고 했던 거고, 또 여러분들 노비는 여러분 이 정규군의 대상이 아니지, 그쵸? 정규군은 농민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했던 것도 노비 종부법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영조 때는 왜 했냐면, 이거는 여러분 어차피 조선 후기를 배우면 이해가 가실 텐데, 우리 조선 후기 가면 신분구조가 이렇게 돼요. 무슨 소리예요? 양반의 수가 많아지죠. 그치? 그리고 계속적으로 중인들이나 상민들이 공명초를 매입해서 올라가죠. 그치? 그러면 갈수록 상민수가 줄어드니까, 재정 담당하는 상민수가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을 뭘로 시키는 거예요? 얘들을 상민으로 해방시키는 노비 해방 정책을 실시했던 거예요. 오케이? 왜?
얘들을 상민을 해방시켜서 세금을 부담하게 하려고. 됐죠? 그때 실시했던 게 조선후기 무슨 법? 노비종모법이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당시 여러분 비율이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자 평민하고 남자 잘 사는 노비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꽤 있었대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자 당시 노비종모법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아무튼 목적은 뭡니까? 재정 수입 증가가 목적이다. 됐죠? 요거 두 개 써놓으세요. 이거 되게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울 때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심화 부분이야. 이런 건요. 심화적인 부분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공사노비 봅니다. 자, 공노비는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신공을 바치는 노비를 우리가 공노비라 한다. 나이 60세에는 이게 이제 면제되기도 했는데 옆에다 써줍니다. 자, 조선시대 공노비는 두 개죠. 두 개죠. 하나는 입영노비라 그래요. 입영노비, 입영노비, 공역노비, 공역노비 혹은 입역노비. 관청의 각종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는 노비예요. 공역노비 혹은 입역노비.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여러분들 신공노비도 있다. 혹은 납공노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공노비 혹은 납공노비. 자, 신공노비, 납공노비는 보통 국가 소유지의 땅 있죠. 요거를 경작하면서 일정량의 세금을 바칩니다. 그걸 신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좀 갈려진 거예요. 그 다음, 자, 사노비. 사노비는 주인에서 함께 거주하는 솔거노비. 얘는 뭐 안 받죠? 왜? 먹을 것 집 다 제공해 주니까. 근데 자, 가옥에서 독립된 가옥에서 거주하는 외거노비를 구분한다. 자, 외거노비는 그나마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노비 아니었어요. 우리 고려 때부터 기억을 해주시고. 됐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됐죠? 자, 신분 구분에서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딱 구분해 주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사회제도 봅시다. 사회제도. 자, 사회정책 및 사회시설인데 일종의 여러분 복지정책이다. 그럼 복지정책의 목적은 뭡니까? 표면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표면적인 목적, 백성생활의 안정이죠. 특히 농민생활이죠. 자, 그러면 실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농민생활이 안정시켜져야지 얘들이 세금을 낼 거고 국가가 지탱이 되겠죠. 그쵸? 자, 지배체제 유지, 요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국가도 복지정책한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을 잘 살려야지. 국민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 돈으로 돌아가는 게 국가 아닙니까? 맞죠? 자, 그게 바로 사회정책 및 사회시설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나 볼게요. 가로 2번 봅니다. 가로 2번 정책. 자, 환곡제는 자, 옛날부터 있었어요. 고구려 때부터. 그죠?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 운영하며 춘궁기에 공물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회수하는 걸 우리가 환곡이라 합니다. 자, 조선 어디에서 운영했다 그랬어요? 15세기 때는 의창. 동그라미 세요. 의창. 자, 근데 여러분 16세기 때 어제 배웠듯이 농민이 몰라가죠? 자, 그러니까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창고? 저 물가 조절했던 상평창으로 이관했다. 이때부터는 몇 분의 몇을 걷었다. 10분의 1의 이자를 걷기 시작했다.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창제 별표 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사창제 별표 치세요. 세종 써있죠? 그죠? 자, 세종대왕 때는 이 양반들에게 사창이란 거를 좀 권유를 합니다. 세종, 문종, 단종. 이때 조금 이런 것들을 권유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중앙의 창고만으로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양반들에게 뭘 한 거예요? 너희들도 곡식 창고를 좀 풀어라. 그래서 좀 빌려주고 갚게 해라. 오케이? 이게 사창제예요. 사창제. 그래서 써있죠 여러분들. 양반층들이 형촌 사회를 안정시키려 했던 게 사창제다. 양반층들도 처음에는 풀어요. 왜? 걔네들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걔네들도 곡식 창고를 풀어서 농민생활을 안정시켜야지. 그치? 지들도 경작 안 하고 주위 인근 농민들 고용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사창제를 처음에 실시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세조 때쯤 지나가면요 뭐가 되냐? 고리대가 돼버려요. 양반놈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노비로 만들기 시작한다고 해요. 농민들을. 오케이? 자, 그래서 언제 폐지됐다고 써있어요? 성종 때 폐지. 밑줄 칩니다. 성종 때 폐지 잘 알아두세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거든요. 성종 때 폐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의 뭐 재생원, 동서할인서, 동서대비원, 해민고 이건 그냥 읽어봅니다.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약국이나 병원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또 그냥 이런 거 읽어보세요. 됐죠?
자, 그리고 법률제도 보겠습니다. 법률제도 봅시다. 자, 기본법, 형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 고려시대는 여러분 성문법이 없었죠. 자, 조선은 법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경국대전 아니에요? 동그라미 칩니다. 경국대전. 근데 형법에서는 여러분 경국대전을 사용하지 못해요. 뭘 썼대요? 대명률 밑주십니다. 대명률. 자, 형법 분야에서는 여러분 명나라 형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중국이죠. 중국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고려랑 똑같겠네요. 그치? 그래서 니은해 보세요. 중죄인 반역죄, 강상죄. 여러분 강상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강상죄라 그래요. 뭘까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뭐예요? 효, 뭐 충 이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이런 강상죄는 뭐까지 적용시켰다? 별표 칩니다. 연자제. 자, 고려는 여러분 연자제 없었어요. 고려는 연자제가 없었어요. 근데 조선은 연자제까지 적용해요. 왜? 조선은 유교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엄격히 하는 거야. 상관에 대한 그런 불복종은 조금 더 엄격히 처벌했다. 그래서 가족도 처벌하거나 고을의 명칭이 강등 수령이 파면당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적용했다. 자, 형벌은 태장, 노유사 5종입니다. 이건 고려와 같아요, 여러분들. 고려와 같습니다. 태장, 노유사. 됐죠? 자,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관찰사 및 수령 등 지방관이 처리하는 게 보통이래요.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소송은, 민법 소송은 주로 어떤 게 많았냐? 처음에 노비 소송입니다. 노비는 재산이죠. 이 노비가 누구 거냐? 이거 가지고 재판을 많이 했고요. 자, 시간이 갈수록 산속 문제, 동그라미 칩니다. 산속 문제. 이 시간이 갈수록 거는 16세기 이후부터예요. 16세기 이후부터. 자, 그러면 산속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몇 자리 문제예요? 몇 자리 문제? 여러분, 훈구파보다 자, 살인파가 뭐에 더 빠진 애들이죠? 성리학에 빠진 애들이죠. 좀 더 이게 더 강한 애들 아니에요? 성리학 면에서. 자, 여러분 성리학도 유교니까 조상에 대한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 근데 제사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한 애들이 누구예요? 살인파란 말이야. 오케이? 자, 살인파가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급속도로 제사 문제가 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산송이라 해서 몇 자리 소송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산송 문제 위에다가 밑에다가 여러분 살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살인파. 됐죠? 니은 디귿 안 외워두세요. 자, 기억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사법기관은 몇 개만 좀 보면 됩니다. 자, 의금부는 여러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별표. 의금부. 자, 화살표 써있죠? 자, 주로 고위관리의 반역죄나 강상죄 등의 중죄를 담당하는 아주 중앙에서 왕명으로만 움직이는 특별재판소다. 자, 그리고 삼법사라 해서 일반 범죄를 담당하는 이런 사법기관들도 있었다. 형조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형조. 6조 중에 형조 있었죠. 그 다음에 사원부는 감찰기관이죠. 자, 사원부는 보통 감찰을 해서 부정부패를 일으킨 관리를 딱 발견했을 때 국왕에게 뭘 건의할 것 같아요? 탄핵을 건의해요. 탄핵 기능 써놓으세요. 탄핵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성부는요, 여러분 지금의 서울시청입니다. 그래서 한양 부근에 전부 다 치안이나 아니면 소송 문제를 처리하는 게 여러분 한성부라는 부서예요. 그래서 세 개를 우리가 삼법사라 불러요. 삼법사. 세 개의 사법기관. 됐죠? 자, 장례원은 형제에 소속된 부서로서 노비 문제를 처리했다. 그냥 노비만 밑줄 쳐놓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포도청은 뭡니까? 현재 파출소예요. 현재 파출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경찰기관에 써있죠. 자, 파출소입니다. 주로 상민의 재판 및 사건을 담당했다 써있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방 보내냅니다. 지방. 자, 지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기역과 니은이다. 기역과 니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관찰사 및 수령임. 자, 지방관들이 자기 관할구역에 내에서는 동그라미 치세요. 민사나 민법 문제나, 그러니까 소송 처리 문제죠. 혹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스스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죄에 해당해서는 다 어디를 올려보내야 돼요? 누가 처리합니까? 보통 의금부가 처리하죠. 그래서 중죄에 대해서는 의금부로 올려보내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꼭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자, 우리 지방에서는 특별한 사법기관이 없네요. 그지? 지방재판소나 지방사법관이 없잖아요. 그냥 누가 담당한 거예요? 사법도 행정관이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구분이 없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근현대사 들어가면 우리가 1894년 이후부터 지방에 재판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다 누가 처리한 거예요? 다 지방관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향촌사회 조직과 운영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유향소, 경제소 이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된다. 자, 넘깁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촌락 구성 운영 분수 이것도 그냥 넘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리학적 사회질서 들어갈 거예요. 성리학적 사회질서. 자, 제목이 뭡니까? 제목 내려가면 예학과 족보 나와 있어요. 예학. 잘 보세요. 지금 넘어간 데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사실은요. 예학과 족보의 복음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학이란 건 뭐냐면요, 성리학에 대한 연구를 말해요. 성리학에 대한 연구를 예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리학을 연구해서 성리학으로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간 걸 뭐라 하냐면 예치라 그래요. 예치. 그러니까 예학을 연구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성리학을 연구하는 거고요. 성리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자는 거지. 그게 예치예요. 예치.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배웠잖아. 이거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 게 훈구에서 사림이었어요. 사림파죠. 그죠? 살인파죠. 자, 그러면 예학 연구는 몇 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됐을까요? 그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쭉, 그치, 예학 발달이 이루어졌겠죠. 맞죠? 야, 어떻게 하면 성리학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볼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예학 말고 또 뭐가 있냐? 족보예요, 족보. 자, 15세기 또 족보를 만들긴 했지만 족보 편찬이 활발한 시기는 마찬가지로 살인파입니다. 16세기 때부터 활발해져요. 족보 편찬도. 그러면 여러분, 족보는 왜 편찬한 거예요? 족보는 성리학이 위아래로 가른다 그랬죠. 그치? 자, 나는 뭐다? 양반가문이다. 맞죠? 양반가문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지위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족보를 편찬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또 붕당 정치의 시작과 함께 족보 편차도 심해져요. 우리 붕당 정치는 살인파가 있죠. 그치? 왜? 우리 족보는 어떤 붕당이다. 각 붕당 간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족보를 편찬하기도 한다고요. 나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어떤 붕당 소속이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족보다. 족보.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보면요, 그치? 내가 양반 가문 출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살인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살인파에 의해서. 알겠죠?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한번 봅니다. 책으로 보세요. 자, 예학은, 성리학은 밑줄칩니다.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명분론을 강조했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신분질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성립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밑줄칩니다. 자, 예학 연구가 심화되어 학문적인 발전을 이뤘다. 그러면 봐봐요. 성리학으로 나라를 이끌어서 안정시키려면 백성들 자체가 성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백성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아, 나는 당연히 누구를 모셔야 돼요. 그치? 양반층이나 지배층이나 윗사람을 모셔야 되는 걸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 교재들도 보급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에 소학 나와 있네요. 소학. 자, 소학 같은 책들을 보급하여 서당에서 막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향촌 지배력을 강화시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집집마다 뭘 짓게 해요? 가묘를 짓게 합니다. 동그라미 주세요. 가묘. 자, 당시 4대 부층들은 여러분 가묘를 다 짓게 해요. 가묘가 뭐죠? 집에 세운 사당이에요. 집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다 만들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윗사람에 대한 이제 그런 복종이나 이제 의례 이런 것들을 생활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건너뛰고요. 4번 보세요. 자, 무슨 질서도 보여준대요. 가부장설 질서도 강화시킨다. 가부장설 질서. 아, 그러니까 17세기 때부터 예학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17세기 때부터 뭐가 심해지는 거예요? 가부장제가 심해지기 시작해요. 남녀차별이 심해지는 시기예요. 남녀차별도 심해지고요. 적서차별도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남자도 장남이냐 차남이냐 그것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17세기 때부터.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동그라미 5번 요거는 두 번째 줄에 밑줄입니다. 현종 때 예속 논쟁으로 이루어진다. 기억나요? 여러분 예속 논쟁? 현종이 장남이냐 차남이냐 해가지고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예약과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표출된 사건이 바로 예속 논쟁이었던 거예요. 딱 17세기 맞아 떨어지죠? 됐죠? 자, 밑에 족보부입니다. 족보. 자, 족보는 가족 및 친족 공동체 유대를 통해 가문을 형성하여 신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종족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거나 밑줄입니다. 밖으로는 우월 의식을 드러내는 데 이용한 게 바로 족보다. 족보다. 그래서 167쪽 맨 위에 올라가면 양반 가문 제도가 강화되는데 기여하는 것도 족보다. 됐나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나 자기 가문을 가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족보입니다. 됐죠? 자, 밑에 서원과 향약 요것만 하고 자, 한 쉬겠습니다. 10분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서원과 향약은 일단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요? 대충 사화에도 불구하고, 그치? 살인파가 살아남았던 기반이다. 딱 이렇게만 알고 있죠, 일단. 자, 구체적으로 좀 알아봅시다. 자, 최초 서원은 어떤 서원이래요? 외우셔야 돼. 최초 중종 때입니다. 우리 중종 때 하면 뭐죠? 조광조 등용식이죠? 자, 이때 주세붕이라는 살인파가 왕에게 건의해서 세운 게 백운동 서원이에요. 바로 오른쪽에 있죠. 이게 최초 서원이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이것은 사립학교입니다.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자, 사립학교로서 자, 선현 밑줄 칩니다, 여러분. 선현이 뭘까요? 선대 유학자들을 말해요. 자, 우리나라 선대 유학자. 그러면 백운동선에서 모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최초로 우리 고려 말에 성리학을 소개하는 인물 누구죠? 최초로 성리학 교재를 가지고 온 사람 충렬왕 때예요. 두 글자 써놔요. 안향이에요. 안향. 이 사람이 성리학 최초로 소개한 인물이에요. 외워야 돼요. 안향 이 사람을 모십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지냈고요. 또 학교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자, 근데 정말 협소했어요, 처음에. 뭐가 안 돼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죠? 왜냐면 사립학교잖아. 특별하게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백운동 서원을 지었던 주세붕이 이제 여기서 사퇴를 하고요. 이 사람이 풍기 군수였거든요. 군수? 지방관이었어요. 자, 퇴임하고 그 다음 부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황이에요. 태계 이황. 그래서 이황이 당시 명종 때 명종 왕한테 뭘 건의하냐? 사익해달라고 건의합니다. 사익이 뭘까 여러분? 사익이 뭐예요? 공인해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왕에게 이황이 사익해달라 합니다. 즉 공인해달라는 거죠. 자, 공인해주고 국가에서 뭐 해주라는 거죠? 재정지원을 요구한 겁니다. 재정지원. 자, 여기서 우리나라 훌륭하고 유능한 이 성리학자들을 기를 테니 국가에서는 뭐 해주십시오? 사익해 주십시오. 재정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명종이 이를 허락해서요, 이황한테 뭘 내리냐? 소수서원이라 해서 명종이 직접 친필로 소수서원이라는 이 명칭을 써서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사익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받은 거예요? 국가로부터 각종 재정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와있죠? 밑에 4번에 면세, 면역 혜택, 서적, 노비, 토지 등을 지급받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서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났겠죠? 자, 장점은 뭡니까? 수많은 학자들을 기르겠죠, 여기 안에서. 단점은 뭐예요? 뭘 갉아먹어요? 국가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는 거예요. 늘어날수록. 알겠어요? 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제사 기능이 있고요. 자, 학문 발전도 있었다. 그리고 양반 자제 교육을 하였다. 자, 니은 별표 치세요. 자, 한편 서원은 살인파의 향촌 지배를 강화시키는 일종의 근거지래요. 왜? 각 붕당별로 뭘 만들었대요? 각 붕당별로 서원들을 다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남인의 서원, 서인파의 서원, 뭐 북인파의 서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붕당의 근거지들이다. 됐죠? 자, 그리고 디귿 지방의 문화발전 기여. 이거 그냥 눈으로 보시고.
자, 리을 양반의 지위를 보장받거나 각종 구격이 면제되기도 했다. 여기 이제 들어가면 역동원이 안 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음 봅니다. 봄, 가을로 향음주례를 지냈대요. 향음주례는 서원에서 지내는 일종의 음주가무를 지내는 행사예요. 행사야 합니다. 잔치입니다. 일종의 잔치. 잔치. 자, 폐단 봅니다. 폐단. 폐단. 자, 뭡니까? 폐단. 국가 재정의 감소. 이게 유력한 폐단이죠. 별표 치죠. 국가 재정의 감소. 됐죠? 됐죠? 자, 가로 이번에 향약 보자고요. 향약은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조례랑 비슷한 거예요. 조례. 지방법이에요. 지방자치법. 조례예요. 조례. 사림들이 만든 법이에요. 사림파들이 만든 법. 잘 보십니다. 자, 향약이란 조선시대 때 향촌규약이나 조선시대 때 지방법이나 그 지방법에 근거한 조직체를 우리가 보통 향약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일을 밑주시세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단결하여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 계승. 무슨 소리예요? 이 지방법 안에는 상부상조의 기능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 있죠. 이거를 강제로 해요.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여러분 착한 사마리안의 법 알아요? 혹시 아세요? 그치? 우리나라는 없죠? 지나가는데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랑 모른 척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치? 특정 뭐 경찰이나 뭐 공무원, 뭐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 빼두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형벌을 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마리안 같은 법 있죠? 이거를 향약이란 거로 강제로 시킨 거야. 쉽게 말해서 무조건 서로 도와라 이런 거지. 오케이? 자, 그걸 하면서도 어떤 윤리를 또 가미했대요. 그치? 유교 윤리를 가미시켰대요. 그러면 유교 윤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윗사람을 모셔라. 이 윗사람 뭡니까? 양반이겠지. 그럼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이 눈치채야 돼요. 이 살인파 양반들이 백성들을 향약으로 이제 통제한 이유는 뭐예요? 지들이 뭐 하려고? 편하게 살라고. 그죠? 지들이 이 법으로 강제로 농민들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복종하게 만드는 게 향약이에요, 여러분들. 지배하기 쉽게 만들려고 이 만든 법이 여러분 향약이다. 밑에 보세요.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잘못한 일은 서로 꾸짖는다. 올바른 예속은 서로 나눈다. 재난과 어려움 서로 돕는다. 이 4대 덕목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어떤 향약이든 간에. 자, 이외에도 이제 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밑에는 여러분 참고 자료죠. 향약에 대한 사료니까 눈에 익혀두시고. 자, 넘깁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향약이 뭐였냐? 자, 마찬가지로 중종 때 들어옵니다. 중종 때 등용됐던 조광조 기억납니까? 자, 조광조가 중국의 향약을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여씨 향약이에요. 여씨 향약. 동그라미 치세요. 중국의 여씨 향약을 가져와 보급하려 했으나 당연히 중국 거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맞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16세기 이후 이황과 이이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래서 향촌에 다 향약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통제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 간부는요, 향약을 주관하는 간부는 어떤 파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살인파지. 그죠? 거기 써있죠. 지방에 유력한 살인파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써있지만 이 사람은 살인파예요. 살인파. 지방에 유력한 살인파가 간부인 약정 등에 임명되었다 써있죠.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자,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향약의 법을 어기면 쫓겨나거나 처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에 대하여 미주시세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보다 더욱 강한 지배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림 양반의 권리가 강화되는데 기여하였다 써있죠.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배웠네요. 서원이란 학교는요, 누구를 길러내는 학교들이에요? 살인파들을 길러내는 학교인 거예요. 맞지? 향약은요, 그치, 살인파가 주관하는 지방법으로서, 그치, 자기들이 있는 지방을 통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네들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더라도 지방에서 근거를 잡고 다시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조 때 훈구파를 몰아낸 거 걔네가 어떻게 한 거야? 정권을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향약과 서원은 살인파의 기반이라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 조금 볼게요. 문제 한 몇 개 없어요. 보고 우리 문화사로 넘어갑니다. 자,
사회 파트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요 사실. 지루하고. 자 일단 434쪽이 우리 저기 조선시대 쪽이니까 한번 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문제가 오케이 29번 볼래요? 443쪽에 29번 443쪽에 29번 한번 풀어보세요. 29번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지. 그쵸? 조선시대 강상죄 반역죄는 중죄였지만 범인의 한정하에 처벌한 게 아니고 뭘 적용했다 그랬어요? 고려와 달리 연자제. 그쵸? 연자제 적용해서 가족 처벌을 고을의 수령이 파면당하기도 한다 그랬죠.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진 뭐 다 맞는 말이니까. 그쵸? 2번이 틀렸다. 자 연자제 적용 딱 써주셔야 돼요. 됐죠? 10분 쉬고 4시 5분에 자 근세 문화파트 들어가겠습니다.